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강재성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제목은 스마트 열그리드 적용 요건 및 방향입니다. 스마트 열그리드는 우리 전력 부문의 스마트 그리드를 흔히 아실 겁니다. 그 스마트 그리드, 전력 부문의 스마트 그리드에 대응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4세대 지역 난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또 그 4세대 지역 난방의 중요한 기술 요소로서 스마트 힛 그리드에 대한 논의도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열 그리드 또는 스마트 힛 그리드가 우리나라에도 적용 가능한지, 또 적용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적용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주제에 맞춰서 제가 그린 뉴딜과 집단 에너지의 관련성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에너지 부문과 관련 있는 것은 이제 그린 뉴딜이죠. 아시다시피 집단 에너지는 과거부터 그 에너지 소비를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유럽에서는 친환경 저탄소, 즉 미래 탈탄소화 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지금 정책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유럽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제 뉴딜 정책, 그린 뉴딜 정책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열에너지 부문 또는 지역 냉난방 부문을 중점 과제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을 보면은 좀 아쉬운 점은 과거의 에너지 정책하고 비슷하게 전력과 신재생 에너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전력을 중심으로만 논의가 되고 있는 듯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집단 에너지는 친환경 저탄소의 그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그린 뉴딜 또는 디지털 뉴딜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빠져 있다는 것이 좀 아쉽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오늘 발표드리려고 하는 스마트 힛 그리드가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하면서 또한 에너지 전환 또는 에너지 효율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그린 뉴딜 쪽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힛 그리드 개념에 대해서 이제 먼저 살펴보고 갈 건데요. 일단 지역 난방 시스템 발전 단계를 보면은 흔히 그 사용 열매체 혹은 또 공급 온도 수준을 따라서 1세대에서 4세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세대는 열매체를 증기를 사용하는 그 집단의 시스템이고요. 2세대 이후는 이제 온수를 사용하는데, 그 온수의 온도에 따라서 세대 구분을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0도씨 이상으로 이제 1차 측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온도를 보면은 2세대에 속하는 것 같지만은, 또 도입 시기를 보면 이제 3세대 집단의 시스템에 이렇게 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최근에 그 유럽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4세대 지역 난방은 저온수 30도에서 70도씨의 저온수를 사용하는 그러한 집단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온으로 이제 온수를 공급하다 보니까 다양한 저온 여론을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다양한 여론이 통합되다 보니까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데 좀 복잡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합을 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 이런 기술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4세대는 지금 막 논의가 되고 있고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 시기 구분을 한 2050년까지는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심지어는 그 5세대 지역 난방 개념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5세대는 4세대보다도 더 낮은 상온의 온도로 물을 공급을 수요자한테 해서 수요자가 설치한 힙펌프를 통해서 온도를 변환시켜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세대에서는 4세대보다 더 낮은 온도로 그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더 가용한 여론의 범위가 넓어지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난방 및 냉방을 동시에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원의 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어떤 열 손실을 거의 제로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파이프의 단열도 불필요하고 이래서 파이프 관련된 투자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약점도 일부 있죠. 사용자 시설에 힙펌프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투자비가 필요하고 또 힙펌프를 가동하기 위해서 전력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역 난방이 계속적으로 지금 발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난방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서 지역 난방 사업을 운영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에 이렇게 한정돼 있을 수는 없고 계속 이렇게 시스템 발전에 따라서 사업 모델도 발전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마트 힛그리드 개념이 생성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유럽은 오래전부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강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제 건물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인데요. 건물 에너지 성능에 관한 지침에서 보면은 2019년부터는 공공부문의 신축 건물에 대해서 또 2021년부터는 기타 신축 건물에 대해서 그 에너지 소비를 거의 제로로 하는 제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효율 기준을 강화하니까 결국 그 소비 행태의 변화가 와서 건물의 에너지 소비 수준이 과거보다 현격히 감소를 하게 되고 기존의 그 열수에 맞춰서 이제 설치한 배관에 의해서 열을 공급할 경우에 열 손실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서 등장한 게 저온수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저온수 시스템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은 저온의 다양한 여론을 개발해서 활용한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서 그 EU는 에너지 전략 2020 또는 에너지 전략 2030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또는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이런 것들을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회원국들로 하여금 좀 준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효율 지침에 보면은 효율 지침은 효율적인 지역 난방에 대한 개념을 설정을 해놓고 그 효율적인 지역 난방이 어떤 기준에 맞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의 하나로 신재생 에너지를 50% 이상 또는 폐열을 50% 이상 이렇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열 배관에 신재생 에너지 또는 미활용 열 에너지 심지어는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잉여 열을 연계해서 활용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여론을 네트워크에 통합하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데 필요한 것이 결국 그 정보통신 기술이고 이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 힛그리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경에서 살펴봤듯이 스마트 힛그리드의 기술적 구성 요소는 크게 이제 보면은 저온 지역 난방 공급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온 지역 난방에서 지역 난방에 통합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그 뭐 미활용 열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네트워크 최적화를 위한 첨단 정보통신 기술 ICT 기술이 여기에 접목이 돼야 하는 합니다. 그래서 그 ICT 기술 중요한 기성 요소가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다른 그 에너지 네트워크와의 결합 또는 도시의 다른 네트워크하고의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스마트 시티가 완성이 되는 그런 단계로 이제 미래에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폐열을 그 소비자 잉여를 이제 이용하다 보니까 에너지 프로슈머의 개념도 여기서 발생이 되고요. 태양열을 그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다 보니까 계절 간 추결조 기술도 여기에 접목이 되게 됩니다. 또 ICT 기술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 ICT 기술에 의한
그 어떤 수요 반응, 수요 관리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마트 힙그리드를 구성하는 주요한 기술적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술 요소 중에서 뭐 저온 지역 난방이라든가 재생에너지 활용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에 따라서는 좀 접근하기가 힘든 물리적인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ICT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온 지역 난방이나 뭐 재생에너지 활용과 관계없이 그 어떤 그 네트워크에 그 접합을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ICT 기술 접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지역 난방 네트워크의 디지털화인데요. 이 지역 난방 네트워크의 디지털화는 그 어떤 그 스마트 힙그리드가 그러니까 좋은 지역 난방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 같이 논의가 안 되더라도 이런 디지털화가 논의가 될 수 있는데 지역 난방의 디지털화는 일반적으로 이제 디지털화, 일반 다른 부분의 디지털화와 마찬가지로 이런 스마트한 그 장치나 센서를 통해 가지고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열 생산 및 공급을 최적화하는 데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분석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한류를 해서 소비자가 효율적으로 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요 관리를 하는 측면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그 화면에 밑에 보면 디지털화의 효과에 대해서 있는데 이렇게 그 지역 난방 네트워크를 디지털화 시키면은 생산, 공급, 소비 쪽에서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제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힙그리드를 적용할 때 그 방향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스마트 힙그리드의 해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사례들은 대표적인 스마트 힙그리드 문헌에서 인용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스마트 힙그리드 각 사례의 스마트 힙그리드 요소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태양열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태양열을 사용하다 보니까 장기 축열 시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온수 공급도 많은 그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이 사례에서의 특징은 대부분이 그 지방의 소규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스마트 힙그리드가 도입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예외적으로 네덜란드의 사우스홀랜드 같은 경우에는 전 국가적으로 열 그리드를 지금 구축하는 단계에서 사우스홀랜드에서 지금 열 그리드 순환로를 지금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덜란드에서는 전국 단위 스마트 열 그리드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사우스홀랜드의 열 순환로를 구축을 하고 2050년까지 스마트 열 그리드를 완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다른 지역에까지 이 그 열 그리드를 완성해서 전국을 연결시키겠다는 이런 계획을 네덜란드는 갖고 있습니다. 굳이 이제 스마트 그리드가 아니더라도 대도시 지역 난방 네트워크를 효율화하는 사례는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예시를 든 것은 스웨덴 스톡홀름의 오픈 디스트릭 히팅이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프로슈머 열거래의 하나인데요. 스톡홀름 시에 있는 스톡홀름 엑서지사가 그 열거래일 전일에 오후 4시에 인터넷에 시간대별 가격을 공시를 하면은 프로슈머가 되려고 프로슈머 열거래를 하고 싶은 어떤 데이터 센터라든가 슈퍼마켓 잉여열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소비자는 그 가격이 자기가 공급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이 가격 공시에 응해가지고 열을 공급하겠다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열 공급자는 그러니까 그 지역 난방 회사는 자기가 생산하는 그 것보다 더 싼 열원을 확보해서 사용자한테 공급을 할 수 있고 열을 제공하는 프로슈머는 본업에 추가적으로 재무적 이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통합 열 생산 계획인데요. 여기는 이제 열 거래소라는 거래소에 해당되는 열 시장 운영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9년 이전에는
각 그 열 분배 회사가 자체적인 열 생산 계획 또는 조달 계획에 의해서 열을 조달해서 열을 분배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2009년에 열 시장 운영체를 만들어서 열 시장 운영체와 그 열 생산자 간에 전일 오전 7시 4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지속적인 정보 교환에 의해서 입찰 방식에 의해서 시간대별 열 생산 계획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 값싼 열원이 먼저 이용되도록 함으로써 코펜하겐 전체의 열 생산 비용을 낮추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지역 난방 네트워크의 디지털화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사례는 뭐 스마트 미터라든가 원격 검침 이런 정도에 지금 국한을 하고 있고 지금 지역 냉난방 디지털화에 대한 연구는 지금 활발하게 유럽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스마트 힛그리드가 국내에 과연 적용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그 국내 지역 난방 네트워크의 특성을 한번 보시면은 일단 그 유럽 쪽에서는 집단 에너지 시스템이 지역 난방 시스템이 들어올 때 지방의 소규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신도시 개발과 하면서 이제 지역 난방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도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열 수요가 분포가 되어 있고요. 열 수요자도 대도시의 이제 주택, 특히 이제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고층 건물에 이제 그 열 사용자가 분포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열 수요의 밀집도도 상당히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특징 때문에 그 열 교환기 또는 가압기, 펌프가 사용자 시설 인근에 배치되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1차 측에서 고압의 열을 공급해서 2차 측 그 기계실에서 온도를 적정 온도로 낮추어서 공급하는 이런 간접 열 공급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1차 측에서 고압의 열을 공급을 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1차 측에 이제 재생에너지 열이나 폐열을 결합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줄어든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배관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이중 보온관을 도입 초기부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유럽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 손실이 낮습니다. 유럽의 경우 보면은 대략 그 열 손실이 한 15%에서 많게는 한 30%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4%대에서 이렇게 열 손실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 특성, 공급 특성 때문에 4세대 지역 난방이나 스마트 힛그리드를 적용하는 데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일단 도심의 수요가 분포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에 의한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도 부지를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부지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 기회비용이 가다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구 밀집 지역에 이제 시설이 위치하고 수요처들이 분포하다 보니까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측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저온 열원을 연결하는 데 제약이 있고요. 그것을 2차 측의 낮은 온도 저온 네트워크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하는데도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이미 집단 에너지 공급 구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여론이 외에는 비신재생 에너지 여론에 대해서는 제약이 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측에도 이런 재생 에너지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 여론을 연결하는데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관 손실이 원래부터 낮기 때문에 유럽에서처럼 이런 배관 손실을 낮추기 위해서 스마트 힛그리드를 들어왔던 이런 어떤 효과가 좀 미미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한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지역 난방 네트워크의 수요 특성, 공급 특성에 의해서 4세대 지역 난방 스마트 힛그리드를 도입하는데 이런 한계점을 지금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부터는 뭐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도입 가능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온 지역 난방 공급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계절간 열 저장 설비를 갖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검토를 세부적으로 좀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첫 번째 총합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요 특성이나 공급 특성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이런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 스마트 힙그리드의 적용 방향 및 선행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해외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국내 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유럽에서조차도 이 스마트 힙그리드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그렇게 강하지 않다, 낮다. 그리고 스마트 힙그리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요소들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가지고 스마트 힙그리드가 공급되는 방식이 아니고 어쩌면은 그 시스템 특성에 맞는 요소들만 갖춰서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그 제약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 힙그리드가 지향하는 더욱 효율적인 지역 난방 시스템으로의 전환, 이러한 개념은 그래도 우리가 적용해야 할 유효한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와 현재 우리는 지역 난방 시스템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더 효율적으로 가지 못한다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재보다도 더 효율적인 지역 난방 시스템으로 우리도 따라서 계속해서 변모를 해가야 되고 발전해야만 미래 지속 가능한 집단의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 효율적인 지역 난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서 지금까지 살펴본 스마트 힙그리드에 적용할 때 그 한계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도록 좀 노력을 좀 해야 되겠고, 또 국내 지역 난방 여건에서 더 효율화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면 좀 발굴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우선적인 과제로서는 우리도 유럽처럼 연구 개발을 좀 활발하게 좀 진행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이 너무 그 간접 열 공급 방식에 의해서 고온 1차 측 고온, 2차 측에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열 온도 수준으로 공급하는 이런 방식의 단일화된 모델에서 벗어나서 미래에 저온 열 공급이 가능한 그러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모델을 좀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도 개선 쪽에서는 뭐 신재생 에너지가 전력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신재생 열에도 좀 강조를 하는 정책 지원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 폐열이나 미활용 열을 좀 신재생 에너지에 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개선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